네, 주말에도 여야의 오염수 방류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일본 현지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공세를 강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여주기식 정치쇼를 벌인다며 비판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언급했듯이 주말에도 여야의 오염수 공방 치열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장외 집회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드리죠. 그래서 이 오염수 공방이 너무 오래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24일부터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가 됐어요. 드디어 이제 방류가 시작됐는데 이 앞으로 계속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여야가 이렇게 공방을 할 거냐? 그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총선이 내년 4월인데 지금 여야의 속내는 제가 정확히 할 수는 없는데 이 문제를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장외 집회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양당의 그 상대방 정당에 대한 그 비난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 어제 그 국민의힘의 김혜령 대변인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당내 폐수나 정리해라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염수에 이제 빗대서 한 얘기 같은데 그런 표현들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건 사실 우리 여야가 갈등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이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오염수 방류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방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게 공방의 포인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오염수 방류는 시작됐고 또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의 오염수의 처리 절차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태평양 연안국가인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뭐 여러 국가가 있지 않아요? 미국의 경우는 뭐 반대하지 않고 있고, 반대로 중국은 뭐 더 이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과학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과 안전과 과학이 우선인데 네. 현실적으로 각 정치 세력들이나 국가들에 따라서 입장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관계 속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어느 정도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야당은 반대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방류를 반대한다고 얘기할 리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 한 번도 그런 입장 얘기하지 않았고 단지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국내 여러 가지 야당의 비판 여론도 있고 반대 여론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에 너무 전달을 안 한 건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장외 집회로 가가지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지금 방류 중단해라.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의 뭐 이제 방류에 대해서 앞잡이라는 단어를 뭐 안 썼지만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지금 나름의 이 문제를 좀 이념화해가지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이 있는 게 아닌가란 오해를 할 정도로 말이죠. 과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좀 이제는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지금 정부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모니터링 강화하겠다는 얘기고 어업인의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무조건 지금 이제 와서 되지도 않을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한테 당신 이제 와서 방류하지 마시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냐고요. 솔직히. 그것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건 일본이 방류하지 말았어야죠. 일본 뭐 그렇게 안전하다면 일본이 육지 내에 보관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뭔가 뭐 불안하니까 방류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진행돼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서 이거를 무슨 뭐 마치 일본의 앞잡이처럼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 여당도 그럼 야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좀 귀를 좀 기울여야죠. 나름대로 우리가 숙고하겠다, 성찰하겠다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남의 당에 대고 뭐 폐수나 정리해라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여야가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총선 전략과 관련해가지고 지지층 결집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알겠습니다. 너무나 이거 뭐 황당한 얘기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서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 이슈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굉장히 나름대로 국민들의 관심과 그리고 증폭됐다가 계속해서 그 끝까지 유지되는 그런 이슈가 하나예요. 그걸 크리티컬 이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슈, 그리고 세큘러 이슈라고 얘기를 해요. 세속적 이슈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증폭을 했다가 급격하게 이 하락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인펄스의 NTK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오염수 이슈는 마지막, 그러니까 굉장히 증폭했다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저는 봐요.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뭐 이재명 부패 비리 덮으려가 오염수 괴담 선동하다 이러한 정치적인 거 말고 민심의 흐름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거를 뒷받침하기에는 약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오염수 문제와 관련돼서 조사를 해보면은 불안하다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한 몇 달 동안 장애 집회도 하고 굉장히 대여 투쟁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도는 올라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괴리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통상적으로 그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이슈가 국민들로서 굉장한 지지를 받으면 덩달아서 민주당 지지도 높아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는 오히려 정책 하락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좀 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태평양 연안 국가에 전쟁을 선포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 태평양 연안 국가에는 미국이 포함되지 않나요? 더 나가서 뭐 캐나다는 포함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 방류가 되면은 캘리포니아라든지 캐나다, 뉴질랜드 가는데 그 나라들은 왜 이 오염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죠? 그런 나라들은 IAEA의 절차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는 민주당한테 정부를 향해서 대여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답변이 뭔가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얘기해서 2020년 10월 26일 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했어요.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 그리고 2021년도 4월 19일 날 정의용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IAEA를 포함해서 주권적 결정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죠?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강경화 정의용 장관 불러가지고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해놓고 나서 지금은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이중적이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IAEA가 상시 제로를 하면서 정확한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방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정부도 뭐라 그랬습니까? 기준 이상이 나온다면 즉각적으로 중지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봐야죠. 예.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동안 정말 우려했었던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지 무조건 지금 방류가 시작된 상태에서 이거를 반대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선동 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예. 민주당이 처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하나 궁금한 것이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한번 다 해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그 필요성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국민의힘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끝장 토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걸 봐야지 알겠죠. 봐야지 뭐 국민의힘이 받아들일지 않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의 끝장 토론에서 나올 얘기는 뭐 대개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보여준 민주당의 입장들 또 여러 가지 논평들도 있고 말이죠. 반대 입장들이 분명하니까 아마 그런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끝장 토론을 하고 안 하고는 뭐 그렇게 결정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말이죠.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반대적 입장이었다고요. 김 교수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의 야당이 여권일 때는 여당일 때는 이제 그렇게 합리적인 얘기를 했다고요. 정의용 장관도 여러 번 인용되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건이다. 강경화 장관 건도 그렇고 정의용 장관 건도 그렇고 그런데 여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당도 야당일 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여당 야당이 지금 이 집권 세력이 바뀌니까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오염수 방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이슈는 거의 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로남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냐, 내자로.
대한민국 정치 중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가장 생각나는 단어는 내로남불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양당 다 지금 뭔가 총선 전략과 연계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런 건 속내는 그렇다 치고 예. 어쨌든 간 현실적으로 방류를 막을 길이 없어요. 방류가 시작됐잖아요, 지금. 따라서 이제는 뭐 여권이나 야당이나 또 국민들도 갈라져 있으니까 여론이 단지 앞으로 이 지금 방류 문제에 대해서 국민 대한민국의 여론이 어떠한 부분으로 커다란 줄기 형성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찬반은 항상 존재하는 건데 큰 줄기가 이거 진짜 오염수 방류 문제가 엄청난 이슈로 이제 증폭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슈가 그냥 사그러들지 지금 아직 예단하기 어려워요. 예. 지금 예단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정부가 향후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윤 대통령이 또 어떠한 식의 메시지를 내놓고 야당이 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이 방향은 달라질 겁니다, 아마. 여론의 향배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방류가 시작됐고 일본 정부가 방류를 멈출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 삼중수도인가 이게 나오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나오지 않게끔 검출되지 않게끔 계속 우리가 감시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도 파견했으니까 예.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같이 공조할 필요는 있죠. 우리 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 여당에 자꾸 주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되는 것이지. 이게 완전히 무슨 그냥 그 정치적인 어떤 비난 수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장애 집회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한 정당이고 제1야당으로서 수권 정당이라면 예. 다음에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권 정당이라면 수권 정당답게 보다 전략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여권을 비판하는 게 낫지. 예. 이렇게 무슨 친일 반일 프레임을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건 이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수산물 시장이 굉장히 썰렁해졌잖아요. 지금 얼어붙었다고요 벌써.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영향을 주는 거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사드도 그랬고 예. 과거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 그 광우병 문제도 그랬고 말이죠. 그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뭐 이것과 같은 연장선에서 꼭 똑같이 성격이 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자꾸 여야가 거의 비슷한 하나의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가짜 뉴스 퍼뜨리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예 끝장 토론으로 가서 그 모든 걸 다 이제 풀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혹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점의 문제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이제 오염수 처리, 오염초는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찬성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조금 실책을 했다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다만 오염수 처리수와 관련돼서는 지난 정부에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IAEA 기준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가겠다라고 했은 게 되는 것이죠. 오염수 방류를 서울에서도 우리 저 생활오염수 나오잖아요. 그냥 방류합니까? 다 정화해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끝장 토론을 한다는 그 제한 자체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토론할 때 나올 수 있는 효과라는 게 뭐죠? 왜 토론을 하려고 그러죠? 뭐 국민들에게 알려줄 나름대로의 정보를 새로운 걸 알려준다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식으로 우리 방류가 되면은 해수수산물이 엄청나게 나름대로 오염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러면은 토론을 하기 전에 그 많은 시간 동안에는 그냥 반대만 하고 나름대로 그냥 있다가 이제 와서 무슨 뭐 끝장 토론하자고 한다고 했을 때 볼 수 있는 실효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정말 진정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부 여당과 뭐 대립하려고 한다면 자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거기에 합당한 나름대로의 반론을 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 이렇게 방류가 됐을 때 해수수산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지 그럼 지금 당장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다음에 그걸 채취해가지고 봐서 이게 해수수산물이 오염되지 안 됐는지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지금도 참 답답한 게 오염수 방류 24일 날부터 오염 처리수 방류를 했는데 그 이전서부터 왜 우리 해수수산물이 시장이 완전히 그냥 안 오붙었잖아요. 그럼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거냐? 저희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한테 2008년도 미국산 소고기 파동이 났을 때 그때 미국산 소고기 파동을 핵심은 뭐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은 광우병에 걸린다는 거였어요. 그 통계를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국민들 중에서 외국산 소고기 수입단 중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얼마나 먹죠?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 먹습니다. 그럼 그때는 광우병에 걸리고 지금은 광우병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 당시 잘못됐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그거를 괴담이다, 선동이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오염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했을 때 과연 설득력을 갖고 국민을에게 안심을 예.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보니 끝장 토론이라는 건 또다시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국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당장 수산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말씀도 두 분께서 거듭해 주셨는데 이런 국민의 불안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주말 사이에 이제 정부 여당이 보인 행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일주일간 대통령실 구내식당 우리 수산물로 채우겠다. 뭐 이런 소식들도 들려왔고 또 현지 방류 상황 점검을 위해서 전문가 3명도 일본으로 출국을 한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본에 이제 우리 전문가가 가는 건 뭐 아주 적합한 조치인 것 같은데 예. 뭐 대통령실의 구내식당에 수산물을 채우겠다 이런 건 좀 그 과거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좀 됐죠, 그건. 어느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그 뭔가 수조에 들어가고 물 먹고 막 이래가지고 오히려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대응 전략은 전략은 아니죠. 그건 나름대로 답답하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퍼포먼스 아니면 뭐 이벤트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뭐 그렇게 뭐 비판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예. 대단히 잘한다고 볼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그런 여론들이 얼마나 이제 그게 압도적으로 어느 쪽 형성이 될 것인가 그걸 좀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국민 여론이 과학에 근거한 것도 없이 절대 안 된다. 일본산 수산물 절대 수입하지 말아라. 라고 형성되면 그건 따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될지 않을지는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은 전면 중단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무조건 지금 과학적으로 IAEA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처리수 오염수를 처리한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는 문제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들여다봐야 돼요. 무조건 IAEA가 다 뭐라고 처리 절차에 부합한다고 얘기했고 미국이 반대하지 않으니까 된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이 우리는 우리니까. 예. 이제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아무튼간에 그러나 제가 또다시 강조하는 게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만 장애 집회로 가고 연대해가지고 계속 대통령실 공격하고 여당 공격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 문제는. 예.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과학의 문제긴 해요. 분명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게 일본이 방류하지 말았어야죠. 가장 원천적으로는. 그 방류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고. 이걸 되돌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모니터링 강화하고 또 현실적으로 수산업에 대해서 종사하는 분들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이 피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상할 것인가도 연구하고 그걸 여야가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여다봐야죠. 다른 나라들과 함께 말이죠. 그걸 야당이 자꾸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걸 여당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꾸만 간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쭉 아까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이슈가 굉장히 증폭되다가 예. 급격히 꺾일 수가 있다고요. 야당 입장에서부터. 그러면 총선 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계속 끌어내가지고 이 이슈가지만 갈 수 없는 거 아니겠냐고요. 대한민국의 문제가 민생 문제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이걸 너무 메인 이슈로만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전략적으로 봐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잘못될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총선 전략이 깔려 있다면 그게 전제한다면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제한다면 이 이슈는 제가 볼 때 총선까지 끌고 가기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예. 보다 실질적이고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전략 가지고 대응하는 게 야당에게 총선 전략으로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국민 불안을 나름대로 달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치가 필요해요. 가장 큰 조치는 이제 24일부터 이제 일본이 오염 처리수를 이제 방류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시점에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설득을 위한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저는 내놓아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국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 한다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의 조치가 어떻게 취해질 것이고 정부를 믿고 결국 우리 수산물에 관련돼서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함겠다라고 하는 국민을 향한 나름대로 설득력을 보여주는 그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에서 나온다는 거는 그 유명한 명언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수산물과 관련돼서는 이유는 어떻게 됐죠?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 허용했잖아요. 그럼 EU라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30개국 이상의 나라가 같이 함께 연합을 이루고 있는 EU에서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우리는 반대하고 있지만은 그 수산물 전면 허용을 했어요. 그런 물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4천여 건으로 방사능과 관련된 그러한 그 점검한 거를 매일매일 그 수치를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 시점도 뿐만이 아니라 지점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학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이제 야당이 이제 강하게 장애 집회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크게 증폭했다가 꺾일 수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될 것이고 예. 곧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뭐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또 정기국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야당이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결국은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이재명 대표 부패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오염수 선동 또는 기타 여당도 꼭 이런 식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이렇게 자꾸만 여야가 갈등으로 증폭이 되면은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보느냐? 국민들은 그런 보지 않습니까? 정치는 사라지고 민생은 사라지고 오로지 선동, 오로지 투쟁만 있는다고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기거든요. 지금 뭐 한 1.3% 정도밖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고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낮을 것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지금 정치권이 정치를 해야죠. 자꾸만 이거 가지고 정쟁을 하지 말고 이제는 정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공방을 하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정치란 거는 꿈과 희망을 주는 건데 그 절망만 주고 분노만 준다고 한다면 그런 정치를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무당층의 규모가 30% 이상 높게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예. 여야 정당 모두가 각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합니다. 국민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어떨까 저희가 한번 이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포인트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37.6%를 기록을 했는데 다만 여기서 보면 일간 지지율로 보니까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론이 형성되는 기간을 요새는 뭐 워낙 SNS가 있기 때문에 3일 내지 5일 정도면 여론이 형성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나름대로 3자 회담을 한 효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도화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24일 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나름대로 이슈가 어떻게 민심에 반영됐을까라고 봤을 때 리얼미터 조사 결과로만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일본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아직 강력한 대여 투쟁이 별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왜냐하면 국정조사와 대통령 국정운영만이 아니라 지금 여야 정당 모두 다 정당 지지도가 좀 추락했어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쟁을 가지고 가는 것이 꼭 야당으로부터 유리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 있고요. 여하튼 뭐 2.7% 정도에 상승하는 그런 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40%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60%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지난번에 61.2%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그냥 50%대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나름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또 여당은 여당대로 예. 굉장히 고민이 있는 그러한 그 조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못 넘잖아요, 지금. 게다가 지금 취임한 지가 1년하고 1년 남짓이에요. 1년 남짓 됐지만 1년 되기 전에도 지지율이 안 좋았다고요. 다 그건 뭐 객관적인 팩트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자꾸만 지지율이 안 오르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과 뭐 꼭까지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단히 지지율이 낮은 거라고요, 지금.
뭐 1% 올랐다, 1%포인트 떨어졌다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커다란 이 흐름을 볼 때 아무튼간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지금 40%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총선 관련시켜서 볼 때 여야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지금 다음 내년 총선은 중간평가, 정권평가라는 전 프레임이 짜여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2년 됐으니까 이제 내년 총선 4월 때. 그럼 그 정도 되면 대개 이제 정당 지지도도 정당 지지도입니다만 대통령의 지지도를 가지고 여권은 전쟁할 수밖에 선거를 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적어도 한 45%는 돼야지 수도권에서 뭔가 안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런 정도의 지지를 가지고 대단히 불안한 거라고요. 그럼 왜 저런 지지율밖에 안 나오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 얘기 이따 할 거니까 뭐 놔두더라도 저 정도 지지율밖에 안 나오는가. 이게 다시 말해 이 후쿠시마 이 지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여론에 크게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저 결과로만 본다면 앞으로 좀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성공적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지지 저거밖에 안 나오는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이 크게 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외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대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민생 다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 볼 때 야당과의 불화, 야당과의 통합이나 협치 논의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도스태핑은 이제 얘기도 안 나오고. 지금 대통령실을 지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기자들과의 소통도 그렇고 좀 그게 오히려 더 근원적인 문제 아니냐. 그런 문제를 일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같이 대화하고 이러려고 그 엄청난 예산 들여서 용산으로 옮긴 거고 도스태핑이라는 거 신선한 것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사라졌고 야당과는 협치라는 단어가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고 전 그런 부분들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됐을 때도 지지율이 그렇게 정체를 면치 못한 이유가 아닌가라고 봐요. 특정 이슈 하나하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걸 왜 큰 틀에서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늘은 저기 질문이 없던데 홍범도 장군 육사에서 철거하려는 거 이런 거.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이거. 소련 공산당에 1927년도 입당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철거한다? 이거 완전 이념적인 갈라치밖에 안 돼요. 지금 뭐 질문이 없으니까 이거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점점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주 정말 원래 전통적인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자꾸 민심이 처음에 윤 대통령이 지지했던 것까지 이반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여건이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에 대해 성찰해야 된다. 예. 그 지적을 좀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야당인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이 1년에 대한 총평부터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출발할 때 작년 8월 28일이잖아요. 오늘인데 기대가 컸어요. 대선 주자였고 또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때 나름 행정적 추진력을 보여줬고 또 국회 입성했고 말이죠. 근데 1년 지난 지금 볼 때 남는 이미지는 뭔가요? 사실 민주당을 아주 지지하는 분들 제외하고는 뭐 개혁의 딸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쉬움이 크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이재명 대표하면 떠오르는 게 사법 리스크.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어요. 워낙 사법 리스크의 갈래가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어서 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요. 현재 사법 리스크는 진행 중이고 또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방탄 이미지가 너무 민주당에 더 씌워졌고 과거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이른바 그 진보적인 아젠다들 진보적 의제들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이냐 아니야 이른바 친명이냐 비명이냐 가지고 내용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고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이재명 대표의 1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제가 아는 민주당이 너무 아니에요 지금 모습이. 예. 그러니까 무당층 아까 말씀하신 무당층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거의 30% 20%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확히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기서 그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유권자가 이탈하고 있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전통적인 이른바 진보적 의제를 가진 그러한 유권자들도 이탈이 늘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꾸만 중도 무당층을 집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무능한 걸 많이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오르잖아요. 정당 지지도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낮을 때가 많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제외하고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방탄 이미지 그리고 자꾸 이제 과도한 그 여권에 대한 공격 다시 말씀드려서 제1야당이 다음에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수권 정당 또 대안 정당으로서 이미지가 너무 약해졌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맨 처음에 내는 것 같았는데 그 전부 이제 사법적인 문제 잠깐 가려지고 당내 비명 친명 간의 이 지금 공천을 둘러싼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문제가 더 큰 이슈로 예. 야당을 덮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난 1년은 평가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한 평가 네. 아쉽다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8월 28일 맞이하는데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살을 깎고 뼈를 갈아넣는 심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제 자신을 던지겠습니다. 오로지 혁신의 결과와 민생 계획의 성과로 평가받겠다. 당대표 연설 때 1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정말 새로운 민주당이 만들어졌나요? 새로운 민주당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어떤 민주당이냐?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새로운 민주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련은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 우리가 아주 객관적,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서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지표로 본다면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갔습니까? 민주당의 호감도가 올라갔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당 대표 역할 수행에 관련된 평가를 보면은 굉장히 낮아요. 이게 지난 한국갤럽이 지난 6월 달에 했었던 조사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신에 입각한 민주당이 아니에요. 이제는 1년 성찰을 하면서 민주당이 국민의 민주당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라고 아주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방탄, 꼼수, 비리, 그리고 무조건 자기 탓이 아니라 내 탓 얘기를 하고 도덕은 사라지고 거기에 뭘 대신하고 있죠?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는 민생과 도덕과 혁신 이런 것들이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냥 지금 1년 동안을 보면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가장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뭐 방탄, 뭐 이재명 리스크 뭐 이런 거잖아요. 장애 투쟁. 결국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민주당 1년 이재명 대표의 취임 1년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가혹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성찰해서 빨리 국민의 민주당으로 바꾸는 길을 가야만 예. 내년 총선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도 연찬회를 1박 2일 하러 갔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이제 하러 갔습니다. 각각 뭐 인천, 강원도 이렇게 향했는데 그럼 이 워크숍 기간 동안 좀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지금의 상황에서 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어떤 조언해 주시죠? 여당의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성과 그리고 더불어서 나름대로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거라고 좀 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당 지도부가 지나치게 영남 친윤당이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너무 지나치게 보수 강화라고 한다면 집토끼는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데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산토끼 전략이 무엇인가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9월 위기설, 10월 사태설, 12월 사태설 등등이 나오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새로운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지 있는 퇴진이라고 봐요. 뭐 질서에 있는 퇴진은 무슨 질서에 있는 퇴진이 있겠어요?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지는 용기 있는 퇴진을 통해서 당을 비대위로 가든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 그런 현재의 지도 체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가 돼야지 뭐 대여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포함해서 계속해서 현재 맞돌고 있는 검찰 공화국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런 당 연찬회 같은 경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여야 뭐 당장 내년 총선도 그렇고 뭐 다가오는 정기국회도 그렇고 이야기할 부분은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꼭 다뤄야 하는 맥락을 잡아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뭐 보시는지요? 양당이 연찬회 가서 또 법안 얘기하고 이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큰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어떻게 가야 될 거냐를 봐야 돼요. 예. 여당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좀 대통령실 눈치 좀 그만 봐라. 언제까지 대통령 용산 눈치를 보냐고요, 도대체. 이게 이 우리나라 지금 국민의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저기 야당이 여당할 때도 그랬고, 그 항상 나온 얘기 있잖아요. 과거에 저 재무부가 있을 때, 지금 재무부가 없지만
한국은행이 재무부에 어디요? 남대문 출장소란 말이 있었어요. 지금 뭐가 되냐면 지금은 여당은 지금 이 용산 대통령실에 여의도 출장소 같아요. 도대체가 대통령실하고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온 걸 못 봤어요. 그게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죠. 정상적인 조직이란 이견, 다른 생각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 다른 생각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합의해 나가고 조율해 나가고 타협해 나가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여야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당내에서도 말이죠. 당에서 조그만 무슨 얘기 나오면 바로 뭐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오고 이게 다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한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이 멋있는 집권 정당이 되는 것이고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 말이 이번에 또 안 나올 것 같고 제가 볼 때. 야당은 뭐 다 얘기한 건 마찬가지예요. 야당은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거취나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자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자꾸 놔두고 우회하고 다른 데로 얘기하고 별로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은 친명 비명과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만 친명 비명을 막론하고 지금 제가 가장 애타게 지금은 느끼는 게 과거에 왜 멋있는 민주당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 격차의 문제 얼마나 심해요.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정치적 양극화 물론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 점점 심해지는데 이런 문제를 그래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진보적 의제예요. 굳이 진보 보수를 나눈다면. 근데 그런 걸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민주당. 왜? 당내 뭐 김남국 코인 논란, 뭐 저기 전당대회 때 소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 이런 게 해결 안 됐고 당 대표 스스로가 지금 이런 사법적인 문제에 지금 연루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진보적 의제가 어떤 설당이 있냐고요. 여당은 여당대로 그냥 대통령실 눈치나 보고 앉아 있고 그리고 잼버리 한 거 보세요. 그걸 또 싸우고 있고 잼버리부터 완성해야죠. 여당은 일단 왜 이렇게 엉터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난 정권 탓할 것도 아닌 것이고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얘기해야 돼요. 친명의 의원들은 언제까지 공천 의식해야지 맨날 그 항상 이재명 대표 눈치나 보냐고. 그러니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기 바쁘고 이쪽은 이재명 대표 눈치 보기 바쁘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완전히 적대적 관계고 정치가 제대로 되는 게 이상하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찬회에서 본질적으로. 그게 연찬입니다. 예. 가서 무슨 뭐 법안 하나하나 얘기하는 건 연찬이 아니에요. 그건 당내에서 얼마 전에 얘기할 수 있는 거. 연찬이는 뭡니까? 따로 1박 2일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허리띠 풀고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 그게 아쉬운 거죠. 이제 어떤 맥락으로 가야 할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긴 어려워 보인다라는 네. 말씀인가요? 동의하십니까? 오늘이 세계사적으로 1963년도 8월 28일 날 60년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에서 했었던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꿈 속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정도. 대한민국 정치에 꿈이 있나요? 지금 여야가 무슨 연찬회하고 등등 하고 있지만 이 정치 불신과 혐오에 관련한 거는 아주 굉장히 지금 고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꿈을 주는 정치를 좀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박 2일의 시간이 지난 뒤에 여야 각자 또 어떤 입장을 들고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